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내일부터 3주 동안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되고요. 사적 모임은 그대로 현행 최대 6인이 유지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확진자 폭증 탓에 영업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하는 선에서 완화 수위가 조절됐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된 게 있는데요. 내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은 QR코드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영업시간이 1시간 는 거 빼고는 큰 변화가 없다고 봐야겠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폭증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넘고 일주일마다 확진자가 2배씩 늘어나고 있는 탓에 풀지도 막지도 못하는 답답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진 것 같습니다. 2월 18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 다운 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장,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리브 슈퍼, 리브 하이.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역대학 소멸 위기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북 도립대학교 김상동 총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에이치스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도 풀어보겠습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안철수 후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부인이 일단 코로나 확진이 됐었고 단일화 제안도 했고 또 유세차 사망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그 사망사고로 숨진 당원 발인이 오늘 있었다고 들었는데 안철수 후보도 물론 연결식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유세를 전면 중단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빈소를 지켜왔는데 또 마침 빈소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찾으면서 또 얘기거리가 된 것 같아요. 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 이제 선거에는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악재죠, 사실은. 그럼요. 예.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발인하고 나면 주말 정도부터 아마 다시 선거도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문제는 이번 사건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고 또 이제 본인의 지지율이 약간 답보 상태에 지금 빠져 있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한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단일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좀 더 열세에 처하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졌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이겨낼 거냐의 문제인데 관건은 이제 다시 만약에 선거운동을 재개했을 때 주말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제 나온 여론조사에도 뭐 큰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 두 자릿수가 안 되는 그런 조사가 나왔는데 자, 일단은 이 단일화 문제 안철수 후보가 먼저 선제적으로 내던지면서 한 이번 주말까지 좀 생각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단일화 방법은 여론조사 방식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모양새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러면 단일화되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국민의힘에서 내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좀 보이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공개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물밑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국민 경선은 안 된다라고 이제 선을 분명히 긋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뭐 공동정부 이런 표현 또는 안철수 후보가 차기 대선에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먼 얘기니까 그렇죠. 다음 대선은. 네. 바로 이제 그런 게 문제인 거죠. 이제 그런 약속이 정치판에서 지켜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5년 후에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거를 약속을 받고 간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공동정부라고 하는 것도 야합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쥐고 가는 양상이고
또 그 뭐 장관이든 총리든 이런 자리들을 매개로 해서 그런 단일화를 하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이렇게 좋게 볼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번에도 철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또 본인의 정치 인생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좀 고민이 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뾰족한 수가 안 보이는 것 네.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좀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갈 것 같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뭐 경합 상황이긴 하지만 앞서가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 후보를. 네. 20, 30대에서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젊은 층 20, 30대 하면은 좀 진보적 성향의 그런 젊은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많이 지지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40, 50대에서만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 30대 층에 왜 이렇게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특히 이제 20, 30대 남성이라고 이제 그렇게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 30대 남성. 여성층은 약간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지지율이. 그런데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해서 1차적으로 이제 공정 문제가 이슈가 됐었고요. 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소위 이제 영끌을 해서 부동산을 사야 되는 상황까지 갔던 이제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됐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 뭐 예를 들면 대출도 조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미래에 희망이 없구나 하는 부분들을 인식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망감을 좀 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면서 뭐 그전부터도 그런 분위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네. 그 남성 20대 남성이 좋아하는 그런 정책들 이게 이제 사실은 저는 별로 좋은 정책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평가 의식인 거죠. 예. 대결구도 남녀 성 대결로 가는 그렇죠. 젠더 이슈를 이슈화해서 남성 20대 남성의 어떤 지지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의 역할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20, 30대 젊은 특히 남성층에게 어떤 실망감, 절망감을 주었다.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보시는 거고. 윤석열 후보 얘기도 좀 해볼까요? 그 신천지 유착 의혹이 나와서 일주일 내내 시끌시끌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윤 후보가 신천지로부터 뭐 도움을 받았다? 뭐 이런 의혹인가요? 네, 그런 의혹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건진법사라고 그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서 일하다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스스로 물러난 그 해체를 해버렸잖아요. 네트워크 본부를. 그분이 윤석열 후보가 했다고 하는 말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만희 이 신천지 총재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분이 영매다. 그러니까 그분을 건드리는 것은 좋지 않다 미래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하나 있었고요. 건진 법사가 이만희 교주를 건들지 마라. 그런 얘기가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언론 보도가. 또 다른 언론 보도는 이제 두 개의 보도가 있는데 신천지에서 일했던 분들, 신천지에서 속해 있다가 그걸 폭로하신 분들이 두 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또 보도가 됐어요. 네.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경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도움을 줬다. 그걸 이제 홍준표 의원도 그 부분을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SNS 나중에 알게 알고 됐다라고. 있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과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결국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의 도움을 받았고 거기에는 이제 건진법사를 통해서 영매라고 그 표현을 썼더라고요. 영적인 사람들을 건드리면 미래가 좋지 않으니 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수용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럼 결국 이제 그 대구에서 신천지 때문에 이제 코로나 확산됐을 때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와 연관된 게 아닌가. 즉 신천지와의 연관성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사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의혹인데 당연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강력 반발하는 거고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
그리고 그 뭐 무속인 구판 이슈도 한창 뜨거웠잖아요. 예,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뭐 굿할 때 소 가죽도 벗기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아셨어요? 이런 게 있다는 게? 저는 몰랐어요.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이 무슨 법사 막 이러고 이래서 예. 만약에 그게 불교의 종교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 살생을 못 하는 거잖아요. 아,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건 이분이 과연 이제 그래서 조계종이나 이런 데서 정식 교단은 아니다라고 종단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주술적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진으로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이제 그 교단이라고 자기들이 만든 교단이 충주가 아마 본거지인 것 같아요. 예, 충주에서. 예. 거기서 이제 무슨 뭐 집회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종교 의식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이제 가죽을 벗기는 아주 좀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만장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쓴 큰 뭐라 그래야 되지 깃발 같은 거 있잖아요. 깃발, 예. 네, 만장. 그게 쭉 예. 걸려 있었는데 예. 거기에 이제 김건희 씨 이름하고 윤석열 총장 이름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 뭐 윤석열, 김건희, 뭐 대통령 이름도 있고, 대통령이란 말도 있었고, 충북지사, 뭐 지사 시장 군수 다 있었다면서요.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 건진 법사가 집회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종교 행위를 했던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예. 거기에 윤석열, 김건희 씨가 연관된 게 아니냐. 왜냐하면 건진 법사와 윤석열 씨가 가깝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캠프에서 일까지 했으니 네. 그런 부분에 연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의혹이 나온 거죠 결국은. 참 별일이 다 있네요, 진짜. 네. 오미크론 변이 얘기 마지막으로 좀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10만 명 넘었어요. 11만 명 가까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기로 했는데 방역 전문가들 특히 뭐 이재갑 교수가 상당히 반발하는 그런 인터뷰도 했던데 자리도 내놓고 했던데 참 너무 확산돼서 심각한 문제로 치닫고 있는데 이게 이번 대선에도 또 상당한 영향을 또 줄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가 몇몇 이렇게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측에는 상당히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선거에 아주 악재다. 예. 그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현장에 있는 분들 자영업자 소상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전혀 아무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시간만 연장을 한 거잖아요. 1시간. 예. 그게 이제 영업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말씀하신 이재갑 교수 같은 경우에 강력히 반발하고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부 또 그 방역 전문가들은 이게 지금의 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한다고 해도 이런 확산세를 크게 막을 수 있을까 여기에 또 의문을 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 시각차가 있군요. 네, 전문가들마다 전문가들마다 약간의 시각차. 왜냐면 이제 오미크론이 갖고 있는 특성 자체가 우리 일반 그전에 델타나 이런 변이보다 중증화 있는 사망률도 낮은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전파력은 뛰어나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막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근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지금 하루가 다르게 지금 거의 고사 직전에 와 있는 상황이고 이걸 계속 방치한다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보면 이건 분명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한테 상당히 악재예요. 왜냐하면 정부 여당이 이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커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10만이 넘어도 떠들썩한데 뭐 3월 지나면은 뭐 20만, 30만 얘기까지 나와서 정말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물론 뭐 말씀하셨듯이 중증화율은 낮다 그래도 일단은 격리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확진이 되면 일주일간 그러니까 일할 사람도 그만큼 또 줄어들 테고. 아이고 이거 빨리 잦아들어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교수님도 좀 조심하세요. 자주 돌아다니시니까 워낙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맞습니다. 자,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죠? 육아에 자신 있나요? 어른도 잘 모실 수 있고 그 약속 지킬 수 있죠? 국민의 건강을, 서민 경제를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질 수 있나요? 당신은 대통령 후보에게 묻습니다. 다가오는 3월 9일 투표로 묻습니다. 모두의 바람을, 국민의 생각을 꼭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대한민국의 면접관이 되어 당신의 대통령을 채용해주세요. 3월 9일 투표로 채용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역대학이 위기라고 하지요. 수도권 중심으로 학생들이 몰리고 또 학력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대학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경북 도립대학교는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등록금 부담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경북 도립대학교 김상동 총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상동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상동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는데 지역 소멸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니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 대학 소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역 대학의 위기, 이 현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도시에 위치한 대학하고 소도시에 위치한 대학들이 그 환경이 굉장히 틀리죠. 네. 주로 이제 환경이라 얘기하는 것은 정주 인구를 말하고 특히 이제 학령 인구를 말하는데 예천, 안동, 문경 등에 위치한 대학들은 입학 자원 고갈이 매년 심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를 겁니다. 예. 예, 기존 대학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소멸이 됐을 때는 지역민이 느끼는 공허함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정주 인구수에 상관없는 대학 발전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데 이런 문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대학의 위기, 그 대학 자체만의 위기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점점 커지면 지역 균형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테고요. 이게 또 예, 지방 소멸을 점점 더 가속화시키기도 하고 정말 이 예.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김상동 총장님께서는 경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임기를 마치고 경북도립대학교로 이제 총장으로 취임해서 한 1년 정도 학교를 이끌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이거 어느 대학 총장을 맡던 특히 이제 경북 도립대학 총장을 맡고 난 뒤에 그 책임이 엄중함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도립대 총장은 경상북도의 고등교육 정책 실현에 최전선에 있기에 책임의 무게감이 다른 대학보다 매우 크지요. 네. 예, 지난 1년간 대학 외부에서 지적하는 문제점 중에서는 도립대의 질적 전환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도립대의 질적 전환에 중심을 두고 있고요. 질적 전환이라 하면 이제 대면 비대면 혼용을 통한 수업의 효과의 극대화,
네. 또 학생들의 복지 향상, 교육 환경 개선, 교수들의 책임의식 고치 등이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뉴스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경북 도립대학교 신입생들 올해부터는 완전 공짜 독립금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도된 대로 됐는데 이게 이제 구현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도의회에서 이종렬 도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예. 예, 도청의 적극적인 지지로 전액 장학금 지급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려 도의회와 이철우 지사께 감사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의회에서도 이렇게 신경 많이 써주고 우리 또 김상동 총장님께서도 애를 또 많이 쓰신 결과가 아닌가 싶고. 예. 그러면 신입생들은 아예 등록금 한 푼도 안 내는 거고 재학생, 그렇습니다. 기존의 재학생들은 내는 건가요? 예, 신입생하고 재학생을 차별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예. 재학생을 포함한 모두가 등록금 전액 장학금 대상입니다. 아, 학교 다니는 모든 학생이 다 등록금 안 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단 한 푼도요? 예, 단 한 푼도 안 되는데 학생들 예, 여러 가지 조금 좋겠네요. 기준은 있죠. 예. 아, 그래요. 예. 이 등록금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라든지 저소득층에게는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진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것도 알고 계시네요. 예. 예, 도립대 재학생 대부분은 제가 보니까 중고등학교에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이런 어떤 교육 환경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이런 학생들을 위한 희망 키움 장학금이 있고 그 장학금을 통해 차상위 계층, 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 북한 이탈 주민 학생들에게 적게는 뭐 한 15만에서 많게는 한 1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한 학기예요? 아니면 이게 한 학기 형태입니다. 한 학기에 15만 원에서 한 100만 원까지. 100만 원까지. 예. 뭐 생활비 쪽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이런 학생들에게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 또 학부형들은 등록금 부담 줄어서 좋겠는데 이거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관련 예산은 어떻게 충당이 되는 건가요? 예, 지적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선 재학생은 학업 성적 상위 90%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은 최소한 학생들에게 학업에 열중하라는 뜻입니다. 예. 또 우리 대학은 등록금이 기본적으로 연평균 250만 정도이고 전체 등록금 규모가 20억 원 내외입니다. 이 중에 이제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이 많고 대학으로 들어오는 국가장학금이 약 10억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게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총액 규모로 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이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학 재학생 수가 약 한 850여 명이 되는 소규모 대학이기 때문에 전액 등록금 장학금이 가능하고 재학생 수가 2,000명, 3,000명이 되면은 주위 대학의 또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850여 명이 돼서 등록금 부담이 한 1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등록금 부담이 없다는 점이 이제 학생 유인의 큰 장점이 될 텐데 근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좀 부족하잖아요. 경쟁력을 또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요즘 또 워낙 취업률이 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다 보니까 다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 어떤 점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현재 지역 학령 인구 감소는 다 아시는 바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학생만으로 충분히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대도시 학생들이 진학을 원하는 경북 도립대학교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취업률이 아무래도 그중에 가장 우선순위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요. 네, 무엇보다 또 취업률을 하기 위해서는 잘 가르치는 대학이 돼야 되고 학생 개개인이 서로가 이제 적성과 취미가 다 틀리니 진로를 열어주는 대학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제 구체적으로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에 저들 참여를 준비 중이고요. 주위에 4년제 명문대 및 산업체와 연계교육 협력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역시 그 교육의 질면을 더 상당히 더 강조를 해 주셨고 산업체와의 또 연계 방안 이런 걸 또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자 그런데 이런 노력이 대학만의 노력으로 될 일은 아닐 것 같고 뭐 지자체나 정부에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경상북도에 바라는 것은
경상북도의 고등교육 정책이 국가 전체의 고등교육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4년제 일부 대학과 현재 전문대학의 경계가 사라지는 환경이 되었거든요. 네. 도립대는 4년제 일반 대학과 전문대 실용학부가 공존하는 학사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정부,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지만 전국에 7개 도립대가 있습니다. 예. 전국에 7개 도립대학이 이런 식으로 개편된다면 각 지자체와 국가의 고등교육 정책을 견인하는 대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도립대는 교육부에서도 크게 재정적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예산을 운영되기에 예. 광역 지자체에서 다양한 고등교육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또 국가의 새로운 고등교육 체계를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도립대다 보니까 말 그대로 도립대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신경을 좀 덜 쓴다 이런 그렇습니다. 또 불만이 예. 좀 있으시군요. 도에 좀 떠넘기는 듯한. 예. 예. 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시죠. 예, 모든 재원이 이제 도에서 오니까 네, 예. 뭐 도립대 전문대학보다는 교육부에서도 사립 전문대에 대한 정책을 우선을 두고 있죠. 그렇겠네요. 예, 교육부에서 예산 지원은 전혀 없는 거고 도에서 다 오는 거니까요. 예. 예, 뭐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통해서 오는 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죠. 예. 자, 지금 정부에서는 지역대학 위기 극복 대책 중에 하나로 지역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대학에만 재정을 지원하겠다 이건데 예. 근데 이 방침이 지역대학 위기를 오히려 더 부추긴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예. 이제 정원 감축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 대학 정원 감축이 아니라 수도권을 감축해야 된다. 예, 수도권 대학을 감축되어 줬으면 좋겠지만은 수도권 대학 대부분이 사립대이지 않습니까? 예. 사립대는 또 학생 수가 곧 재정으로 연결되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대안으로 만약에 등록금 자유로가 전제된다면은 수도권 대학에서도 정원 감축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역대학은 말씀대로 인위적 감축이 아니라 현재 자연적 감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 자연적 감축을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감축을 한다면은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효과가 얼마나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것보다도 이제 한계 대학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한계 대학의 퇴출 방안과 또 뭐 한계 대학은 아니지만은 대학 운영하기에 굉장히 곤란한 그런 경계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예를 들어 타 대학과의 공유 협력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된다면은 재정을 투자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역 대학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 국가 균형 발전이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지역 대학의 위기는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어떤 노력들을 더 기울여 나가야 될까요? 예, 고등교육이 정말 위기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유가 이제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바로 드러났는데 우선 전국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국가 거점 중심대학교는 연구 중심대학으로 전환하고 대담한 연구 지원을 통해 학부 정원을 감축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네. 또 그런 대학들은 고난도 연구개발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 출연기관과 국가 거점 대학교의 공동 운영을 통해 특성화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교회 국립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중심 기관으로 변신을 해야 될 것 같고 지역의 산업체와 연계되어 정원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그런 게 되면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한 사립대는 사건립에 각각의 철학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맞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학의 역할을 최고로 올려야 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새롭게 정립돼야지만이 국가 균형 발전을 좀 빠르게 또 정착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방안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교육부에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대로 실천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 대학들 거의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되도록 빨리 이 문제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북 도립대학교 김상동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총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시작합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세법 개정안이 발표돼서 시행이 됐는데요. 그동안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들 대부분 이제 투기를 중심으로 한 과세였는데 이번에는 세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하네요. H'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주겠다. 그래서 주택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자 우선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가 이제 상속주택입니다. 상속주택에 대해서 무조건 그 두 채 색채가 됐다고 해서 중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종합부동산세 과세 합산 기준을 좀 개정한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해줬고요. 예. 세부적인 내용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기존에 저희가 일반 법인이라는 형태와 그다음에 이제 종중단체,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제 좀 과하게 좀 이제 법인세를 이제 세부담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 좀 완화하는 건 정책을 쓰겠다. 이건 작년에도 종부세 관련돼서 여당에서 이걸 좀 완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실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주택 건설업자, 말 그대로 집을 지어서 파시는 분들이 앞으로 자기가 산 땅에 있는 건물을 이미 부수려고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과세를 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아, 예. 실제로 예. 보시지 않으면.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시점이 매입하는 시점에 이미 건물이 있다 보면은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유예를 해주는 경우나 이제 줄이는 경우, 또 특히 이제 저희가 국가적으로도 큰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시 자체나 이런 시도단체들 같은 데 가보면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아, 예, 맞아요. 예. 우리 지역에 예. 많아요, 이런 주택들이. 맞습니다. 예. 특히 안동 같은 경우 특히 더 많습니다. 근데 자손들 입장에서는 내가 서울에서 직장을 갖고 있고 부모님이나 조상대대로 종중에 가서 갖고 있는 이런 문화재 같은 건축물을 매각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과세도 됐던 부분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보통 아파트에다가 자신이 사는 집과 어린이용 주택의 아파트를 이렇게 두 채를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합산 배제를 하지 않는 걸로 이제 이번에 개정안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도 등록 문화재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실제로 주택으로 쓰고 있는 문화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마음대로 매각도 못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매각도 못 하고 뭐 리모델링 이런 것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안동 같은 경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함부로 디자인을 바꾼다거나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어디에도 규정적으로는 소재도 굉장히 민감한 걸 지키죠.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중과세를 했다면 이제는 이런 걸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 상속주택 그리고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같은 이런 법인들 그리고 멸실 예정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어린이집용 주택 이렇게 크게 봐서 세 가지 유형의 종합부동산세를 좀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뭐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굵직굵직하게 큰 줄거리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자, 먼저 상속세와 관련된 상속주택과 관련된 이 중과세율 개정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2주택 이상이 됐었을 때 종부세가 이제 중과가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완화시켜주는 기준이 그러니까
전체 지분 중에 현세들끼리 나눠서 이제 그 상속을 받는 경우들을 해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이 30% 이하일 경우,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일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 걸로 이번에 이제 변경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종부세율이 3%대로 일반 기업보다는 좀 높은 느낌이었을 거고.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6% 정도까지 내다 보니까 이 법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종중이라고 해서 갖고 있는 것들이 6%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법인보다는 좀 과하게 중과가 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율이 조정 지역이냐 아니면 일반 지역이냐에 따라서 2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이 뭐 0.6에서 거의 6%대까지 달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법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완화시켜주게 되면 좀 더 완화되는 효과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리고 멸실 예정주택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종부세 완화된다 그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예, 이제 멸실 예정주택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새로운 건설업자가 내가 새로운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뭐 이렇게 하려고 하셨을 때 나대지 상태의 땅을 산 것이 아니라는 보통의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건물들이 이제 기존에 주거로 되어 있던 건물들을 한다면 일시에 갑자기 주택수가 많아지게 되는 주택사업자가 되는 경우죠. 그렇겠죠. 이러다 보니까 신축하려고 하는 주택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멸실을 하려고 하는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택수만큼 중과돼야 되고 예, 그 중과된 것만큼 또 종부세도 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분이 살아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뭐 일부 그 상가나 이런 것들이 속해 있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특히 부가세도 납부하셨어야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결국에 이런 거는 내가 나중에 이 집을 분양받는 수분양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토지 조성 원가로다가 들어가는 원가 상승분이 되다 보니까 분양받는 분도 가격을 좀 높게 받아야 되고 거기다 전가를 시키는군요. 분양가에. 그렇죠. 그리고 주택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또 내지 않아야 될 돈을 더 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던 거니까 요 정도만큼의 어떤 시장에서의 가격 혜택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 사업자 같은 경우 그 취득을 하고 바로 그럼 멸실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텐데 그래도 그렇지 않죠. 마음대로. 또 돈도 들어가고 또 뭐 절차도 있을 테고 하니까. 이번에 이제 광주 때 사태를 보셨던 것처럼 바로 부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허가 절차라는 게 있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 이후에 기본적으로 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이제 부담되는 부분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등록된 문화재 또 어린이집용 주택 여기도 이제 세부담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고. 자, 그런데 최근에 집값이 좀 많이 하향됐다는 그런 발표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점점 안정화되고 있다. 근데 지금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안정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량을 놓고 거래 실적이 뒷받침되는 통계 자료라고 하면은 모두가 다 지금 하향 평준화 가니까 올해는 집값이 더 안정화될 테니까 집 사지 마세요라는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거의 뭐 이제 여러 기사에서도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뭐 역대 최고의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가 됐다라고 해서 매년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매년 최고 값을 경신하고 있죠. 경시자. 근데 이제 신규 개업한 중개업소는 8년 만에 올해가 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장사가 잘 돼서 내놓은 거 없고 그냥 다 유지하나 보다. 그래서 신규로 다 부동산 들어갈 자리가 없을까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매물 거래가 적다 보니까 거래에 대해서 내가 개업을 했었을 때 매월 내야 되는 기본료로 대비했을 때 수익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새로 오픈하는 거에 대한 꺼리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통계 자료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때 거래 절벽이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그래서 그 거래 절벽이라는 게 이제 온라인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굳이 내가 부동산 업체인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정부가 작년에 이제 반값
거래 반값 수수료 내용을 나오고 나서부터 실질적으로 개업 부동산 입장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월세나 비용 대비해서 수익이 떨어진다라는 의견은 많았는데 문제는 거래할 물건이 없다라는 게 지금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봄 이사철인데도 불구하고 매달 수요가 50% 이상 감소하고 있다라는 통계 자료를 지금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내놓고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집값 안정화를 얘기를 할 때 거래량이 뒷받침된 하락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확하게 저희가 하락 신호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거래가 없는 데서 일부 나타나는 걸 가지고 과연 거래 가격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이제 여전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군요. 뭐 주식시장 비슷하네요.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예, 비슷하고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좀 안정화되는 그런 기미가 보인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고 공인중개사 이 시험 응시자가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사상 최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시험을 봤거든요. 네. 똑 떨어졌는데 봤는데 그때도 사상 최대라 그랬거든요. 응시 인원이.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개업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근데 너무 많기는 해요. 사실 보면. 상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아파트 상가 같은 데 보면 한 10개 있으면 한 2-3개는 부동산이 다 있는 것 같고. 평균 30%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청약시장 마지막으로 좀 간단히 좀 해볼까요? 청약시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뭐 양극화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이제 절대적인 양극화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1월달 실적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114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청약 1순위 마감 중에서 서울 지역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강남 아파트 가격 떨어졌다라는 정부 통계와 다르게 신규 청약에 있어서는 북서울이라든가 그다음 나머지 뭐 저쪽 구로라든가 이런 시장 쪽 일부가 다 3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로 청약 마감이 됐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입지에 따라서 뭐 34대 1, 58대 1로 굉장히 높은 청약률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 들어서 미분양이 워낙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 대구 시장은 완전히 그 청약이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부동산원에서 통계 자료를 발표한 것 중에 보면은 경주 KTX SRT 신경주역이 가까운 신규 요금 공급에 549채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근데 1순위 청약 345채에 대해서 청약 그 신청자가 딱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와,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게 도대체 뭘로 봐야 되느냐 해서 기본적으로 대출 규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입지적으로 하더라도 기존의 인프라라든가 학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주지 않은 어떻게 보면 KTX 역사 앞이라는 거는 전국 입장에서는 좋지만 경주 시내에 사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벌판에 아파트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 대한 실수요자 청약이 없어지는 거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그 지방 시장에서는 정확하게 실수요자 시장이 판단되는 거니까 안정화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한창 뜨거울 때만 해도 이런데 뭐 서울 뭐 대도시 투자자들이 다 가서 묻지마 청약하고 그랬던데 아닌가요? 이런 데가?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싹 없어졌군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 이렇게 대도시는 좋고 지방 소도시는 좀 많이 죽었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동 시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희 그 굉장히 놀라웠던 게 이미 그 시내 중심 지역이 아닌 그런 안동 역사가 이제 KTX가 선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묻지마 투자가 워낙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른다거나 피가 붙는다거나 이런 효과들은 좀 가져가셨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죠. H'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